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통화 사업을 부활했고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과 0%대 금리 정책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대적인 금융 확장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 경제 구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코로나 위기가 이를 강타하면서 앞으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코로나 위기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특히 국가 경제의 핵심인 서울이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이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 경제 구조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위기로 커다란 타격을 받으면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채 경제 구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그동안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무한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유지해 왔습니다. 2019년 국내 가계대출 잔액 규모는 1600조 원에 이르렀고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1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 부채 규모 역시 대출 잔액과 채권 발행 잔액을 합친 규모가 2019년에 1,500조 원에 이르렀고 2008년에 비하면 2배로 커졌습니다. 회사채 발행 잔액도 2019년에 340조 원으로 2008년 대비 3배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2019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치면 3,148조 원에 달하며 그것은 국내 GDP 1,914조 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한계 기업들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2019년 말 35.2%에 이르고 있고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41.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동안 한국 경제는 이같이 부채를 무한정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률을 억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좌우 정부가 10년씩 돌아가며 집권했지만 이들은 이러한 부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앞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골몰했고 따라서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부채와 부실과 버블을 무한정 키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부채 소비를 계속 확대했고 또한 그 돈으로 부동산 버블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계 부채는 계속 급팽창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수익성을 잃었음에도 저금리에 기대서 부채를 무한 확대하면서 버텼고 금융사들은 시민형 등급이 낮은 가계와 기업에도 대출을 계속 늘려주면서 좀비 기업과 부실 가계들을 양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게 되었고 위험한 부채 경제로 화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도 이같이 무한 부채를 키워서 성장률을 유지하는 방식은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이야 국내 부채가 무한 확대되어도 통화를 무한정 발행해서 국내 부채를 해외로 전가하거나 그 돈으로 세외 투자를 확대해서 다른 나라의 부를 옮겨다가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버블 위기나 부채 위기가 터지면서 대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금리 기간 중에 국내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창출하면서 수많은 구산업들이 신산업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면서 부실과 부채를 최소한도로 줄여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보다 부채 경제를 확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바깥의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 되었고 작은 돌발 변수에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같이 우리나라가 돈을 풀어서 부채 소비를 키우는 데만 주력하고 오히려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율도 다른 나라보다 높아졌고 반기업 정서도 팽배하며 온 세계적으로 기업 때리기가 만연해 있고 노동자 해고도 불가능해졌으며 임금도 크게 높여놓았고 부동산 비용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결국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특히 문정부 시대에 들어서
국내 기업 때리기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그리고 국내 자본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옥죄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치중하는 각종 친노동자 정책을 크게 확대하면서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란 공급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각종 리쇼링 정책과 법인세 대폭 인하 정책, 신산업 신기술 지원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쟁력 차이를 더욱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IMD 국가 경쟁력 순위는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세계 32위였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2위로 크게 올랐던 이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5위, 문정부 시절에는 28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 14위인 중국이나 22위인 말레이시아, 25위인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게도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중국 산업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을 대부분 추월했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에 막혀있는 사이에 아시아 신흥국들까지 급성장하면서 이들에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은 지금도 글로벌 인프라와 클러스터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첨단 산업들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21세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역중해왔고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은 더욱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금리가 0%대로 낮아졌음에도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어졌고 정부가 이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버블 투기처나 해외 투자처에만 몰리고 있으며 수많은 돈은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의 기업들의 생명줄을 유지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부채와 부실과 버블이 가득 찬 부채 경제로 화게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강타하면서 우리나라 부채 경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 중소기업들은 위기를 맞이해 돈을 구하지 못해서 기나긴 줄을 서고 있고 대기업들까지 벌써부터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6조 5천억 원이고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물량은 34조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81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기업원 발행 잔액 245조까지 합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48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지만 그것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득 저하, 소비력 저하, 기업 실적 악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채 위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패러다임의 재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세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부채 경제 방식으로는 침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각종 부채를 늘리고 소비 수요를 높여서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생산력이 급신장한 데 대응해서 국내 소비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소비,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 같은 글로벌 경제 활동이 확산되고 이제는 각국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네 가지 경제 상황 하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부채 경제론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각국 경제 주체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신흥국 초저임의 글로벌 대공세와 또한 세계의 노동자 전쟁과 또한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살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과거처럼 정부가 국내 수요를 확대한다고 돈을 푼다고 해도 이제는 그 나라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경우 그 돈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해외 투자나 법인을 투기처럼만 몰리면서 침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축통화국들이야 그같이 돈을 무한 찍어내서 재정 확장 정책과 금융 확장 정책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일반 국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따라 이미 각국은 과거의 부채 경제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공급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신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각국이나 서구의 슈레드 개혁, 마크롱 개혁, 코스타 개혁 등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각국 경제가 국내 시장 안으로 경제 활동이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온라인 경제 활동이 더욱 급신장하고 있고 나아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소비나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부채 경제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금융 확장 정책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부채 경제를 글로벌 시장 시대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경제로 바꾸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를 기로 영구히 대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코로나 위기가 끝나도 경제가 회생하지 못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 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대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채 경제를 새롭게 바꾸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2의 국가혁명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